그는 무능한 루저였지만 세계 최고의 보물 사냥꾼 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크라이는 자신이 태어난 평화로운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보물 창고를 털고 괴물과 싸우는 보물 사냥꾼이 되는 것은 그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보물 사냥꾼이 되어 영웅으로 존경받자는 그의 어린 시절 친구들의 꿈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흘렀고 크라이는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퍼스트 스텝스라는 거대 클랜이 대규모 모집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크라이는 조용히 줄을 서고 루타라는 소녀가 항상 혼자 다닌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이트 울프의 둥지라는 보물 창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파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줄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루타가 3레벨로 화이트 울프의 둥지를 클리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흉터남의 발언에 화가 나고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집니다. 크라이는 이 개소리에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뒤의 벽과 위장하려고 한다. 그 사이 경비원이 루타와 스카페이스의 싸움을 말리러 온다. 곧 그들은 선술집에 들어가고 크라이는 루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한다. 그는 이런 모임에 많이 참석해 본 경험이 있다. 루타는 가장 화려한 파티에 대해 먼저 묻고 크라이는 그것이 이 클랜에서 최고의 파티라고 답한다. 그 파티는 7레벨 인증을 가진 금발 플레이보이 아크가 이끌고 있으며 그의 팀원 5명과 함께 7랭크 보물 금고를 클리어했다. 루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며 아크의 파티 옆 자리 묻는다. 크라이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기 전에 스카페이스가 나타나 루타에게 그 자리가 유명한 그리버스 파티의 리더에게 속한 자리라는 것을 모른다고 묻는다. 그리버스는 퍼스트 스텝스 클랜을 창립한 파티이다. 스카는 루타에게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주된 이유는 그리버스가 처음으로 새로운 멤버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화난 빨간 머리의 남자가 행사 주최자에게 소리치며 그리버스 파티가 어디냐고 묻는다. 그는 그들을 보러 여기 왔다고 한다. 키노라는 소녀가 그 소년을 제지하러 나서고 이전에 경비원이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둘 다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주점의 사냥꾼들은 싸움을 보고 싶어하고 크라이는 루타에게 그와 함께 나와서 총격전에서 끼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다. 한편 티노는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존재를 감지한다. 그녀는 빨간 머리의 공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위를 살핀다. 갑자기 그녀는 크라이를 발견하고 빨간 머리의 공격을 무시한 채 그에게로 향한다. 잠시 후 티노가 크라이에게 태클을 걸며 땅에 넘어뜨리는데 그녀의 성격은 180도 바뀌었고 더 이상 무서운 살인 기계가 아니라 크라이에게 빠진 모습이다. 그녀는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그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는다. 바로 그때 아크라는 금발이 그곳에 와서 크라이에게 그가 늦었다고 말한다. 클랜의 마스터와 그리버스의 리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작할 수 없다고. 모두는 땅에 누워있는 한심한 패배자가 강력한 클랜의 리더라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하고 크라이는 이 순간 땅이 자신을 삼켜주기를 바란다. 그의 이야기는 5년 전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그리버스 파티를 결성하여 꿈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초급 금고에 가서 빠르게 클리어했다. 하지만 모든 작업은 친구들이 해냈고 크라이는 종종 무지하고 취약했지만 친구들은 그가 일부러 몬스터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진정한 기술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곧 그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위해 파티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들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기 위해 친구들을 모았을 때 그들은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듯 그를 무시했고 그들의 파티에는 리더가 없으니 그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이는 그의 사퇴가 승진으로 바뀐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곧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티의 리더가 되었다. 현재로 돌아가면 크라이는 자리에 앉아있고 아크와 티노가 옆에 있어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고 있다. 아크는 크라이가 의도적으로 늦게 와서 지원자들과 섞이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단순히 늦잠을 잤다고 설명하고 싶다. 그때 아크가 그가 그들의 파티에 합류할 적합한 사람을 찾았는지 묻는다. 크라이는 이전에 폭력적인 빨간 머리 소년에게 관심이 가고 그에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소년은 자신의 이름이 길이라고 말하고 크라이는 아크의 파티가 그를 훈련시킨다면 그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사람을 발굴하는데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며 모든 것을 플롯 아머의 신에게 맡긴다. 하지만 그 전에 조건이 있다. 크라이는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여 그들이 자신의 부족에 합당한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모두는 충격에 빠진다. 그는 제대로 된 싸움도 해본 적이 없다. 크라이는 자신의 반지 중 하나를 벗어 던지며 그것을 잡는 사람에게 아크의 파티에 합류할 추천장을 주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반지를 군중 쪽으로 던지고 길은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지만 티노가 빠르게 행동하여 그녀의 두꺼운 허벅지로 그를 그림자 세계로 보내버린다. 반지는 그의 손에서 날아가며 땅 위에 굴러가고 선술집에 있는 모든 사냥꾼들은 미친 개처럼 그것을 쫓기 시작한다. 크라이는 그 반지가 보물 아이템이기도 하다며 그것을 잡는 사람에게는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선언한다. 모두에게 행운을 빌고 루타와 스카에게 나중에 보자고 말합니다. 다음 날 크라이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그의 비서 에바는 어제 그의 작은 챌린지가 초래한 혼란에 대해 불평하고 보물 사냥꾼 협회에서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알립니다. 크라이는 아크를 대신 보내려 하지만 아크는 도시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가 직접 가야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그에게 굽히고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르크 반장은 이 사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 크라이에게 어리석거나 극도로 어려운 임무 때문에 아무 사냥꾼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임무가 적힌 책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쉬운 임무를 찾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책을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3레벨 금고에 있는 사냥꾼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발견하고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임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크라이가 클랜 사무실에 도착하자 어제 딴 반지를 보여주러 온 티노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가 지금 한가한지 묻고 티노는 그녀의 주인과 두 번째 베이스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단지 우두머리에게서 받은 임무를 수행하길 원한다. 티노는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긴 것처럼 방에서 사라지지만 크라이는 그녀를 추적하고 묶는 유물을 사용한다. 구출 임무는 늑대의 소굴에서 진행되며 크라이는 티노와 함께 보낼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루타, 티노, 스카, 길과 함께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티를 꾸린다. 6년 전 그의 그룹이 보물 사냥꾼 협회에 파티 등록을 하러 갔을 때 루크라는 빨간 머리 남자가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검술사라고 소개했다. 그의 뒤를 이어 피부가 그을린 소녀 리즈가 자신이 최고의 도둑이라고 선언했다. 크라이는 이 모습에 너무 민망해서 죽고 싶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못해 접수원에게 가서 파티 서류를 작성했고 접수원은 그에게 파티 이름과 상징을 고르라고 했다. 아무도 미리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크라이는 일부러 썰렁한 이름인 그리버스와 서투르게 그린 해골을 상징으로 선택했다. 그들이 자신을 너무 유치해서 리더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그 이름과 상징이 형편없다고 말했고 그는 파티 이름이 다른 것이라면 보물 사냥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에 그의 친구들은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들은 크라이에게 그의 장명 센스가 뛰어나다고 말했고 자신들이 그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불쌍한 크라이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렇게 그리버스 파티가 결성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는 자신이 그리버스의 리더라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3명의 보물 사냥꾼 앞에 서 있다. 그들은 그가 정말 천의 계략이라는 별명을 가진 8레벨 사냥꾼인지 의심했고 티노는 그를 두둔하며 모두에게 크라이님께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다. 크라이는 그녀에게 그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라고 요청하지만 빨간 머리 길은 그가 진짜가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크라이는 이를 무시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티노가 레벨 3 보물 금고를 탐험하는 것을 도울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길은 크라이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스카르는 그에게 레벨 8 헌터에게 존경심을 보여달라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어진 크라이는 팀에서 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지만 길은 갑자기 그에게 싸움을 걸고 자신이 지면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만 그에게 이 팀의 리더이자 그의 대표인 티노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도전을 수락하고 그들은 훈련실로 갑니다. 길은 크라이에게 자신이 그 여자를 이기면 그에게 도전하겠다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티노가 자신과 같은 레벨 4 헌터라고 지적합니다. 티노는 자신에게 무기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무기를 내려놓고 길도 그의 검을 던집니다. 티노는 질이 반응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에게 돌진한다. 그녀는 그의 첫 공격을 피하지만 그건 그를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하는 강력한 킥을 위한 준비일 뿐이었다. 티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지만 질은 일어나 그녀에게 돌진하고 그러자 티노가 그의 목에 강타를 날려 그를 쓰러뜨린다. 그녀는 즉시 크라이에게 돌아가 칭찬을 요청하고 그 덕분에 이렇게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의 곁으로 가서 격려의 말을 듣는 동안 질은 바닥에 누워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는 항상 주변에서 가장 강한 아이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가장 강한 검사가 되는 꿈을 꿨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보물 사냥꾼이 되었지만 곧 자신의 파티보다 너무 강해져서 여기 오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에 크라이는 그가 기술 차이가 너무 커서 옛 파티를 떠났냐고 묻는다. 충격받은 길이 어떻게 아냐고 묻자 크라이는 자신도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자신과 달리 그들의 파티는 끝까지 함께했다고 답한다. 자신을 버리지 않은 건 친구들이었다는 결정적인 부분은 말하지 않는다. 갑자기 크라이가 발로 검에 닿자 온몸이 불꽃에 휩싸인다. 길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의 불꽃을 만들어내지 못했기에 어리둥절해하지만 크라이는 검조차 들지 않고도 이 정도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그의 엄청난 힘을 마침내 인정한다. 그 후 크라이는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한다. 그들은 흰 늑대의 굴이라는 보물 창고에 가서 사냥꾼들을 구출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마주칠 몬스터들은 예전에 그 굴에 살았던 은빛 늑대들의 유령들이다. 나중에 에바 비서는 크라이에게 티노와 다른 이들을 위험한 보물 창고에 보낸 것을 나무라지만 크라이는 그것이 단지 3레벨 창고일 뿐이라며 무시한다. 크라이는 그 검이 귀중한 유물이며 길이 아무것도 몰라도 사용하기 쉬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갑자기 유물 오타쿠가 되어 보물 창고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놀랍다며 모두 모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길의 검을 상상하며 그에게서 사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그에게 이미 유물이 너무 많다며 꾸중하고 그는 모든 유물이 다르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유물을 충전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고 길드의 마법사에게 갑니다. 마법사가 유물을 충전하는 동안 마법사와 그의 파트너는 크라이에게 백색 늑대 굴 근처에서 목격된 유령 늑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레벨 경비병이 있던 대상을 몰살한 유령 늑대 말입니다. 또한 최근에 금고 안의 몬스터들이 강해지고 있으며 5레벨 보물 사냥꾼 팀조차 안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크라이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즉시 임무 정보 페이지를 꺼냅니다. 그는 임무를 맡았을 때 구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과 레벨을 주목하지 않았고 지금 그들이 모두 레벨 5라는 것을 보자 그는 당황하며 티노와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가 다른 두 사람에게 말하자 그들도 당황하지만 이것이 크라이가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크라이는 즉시 방을 떠나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 한편 티노의 파티는 보물 금고 근처에 있으며 분위기가 섬뜩해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미 크라이가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라이가 이 파티를 그만의 계획된 이유로 모았다고 믿으며 다른 이들을 위로한다. 그들은 갑자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강력한 늑대 괴물에게 공격받는다. 티노는 여기 있는 괴물들이 이렇게 높은 레벨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두려워하지만 그녀는 스승이 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다. 크라이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는 티노와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직접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책장에서 책을 빼내 비밀방을 드러냅니다. 그곳에는 그의 모든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의 시선은 특별한 유물이 들어있는 작은 금고로 향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방에서 나오자 에바는 그를 도둑으로 오해할 뻔합니다. 그가 자신들을 돕고자 함을 깨달은 에바는 그의 목에 걸린 금지된 유물을 발견하지만 크라이는 너무 위험하다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숨깁니다. 그 후 그는 창가로 가서 에바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망토의 힘을 활성화하고 밤하늘을 가르며 박쥐처럼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그 망토에는 조종장치도 브레이크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동굴로 돌아온 티노 일행은 어떻게든 자신의 레벨을 훨씬 뛰어넘는 몬스터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길은 크라이가 시범을 보일 때 그의 검에서 에너지를 방출한 후 자신의 검에 있던 마나가 완전히 소진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스카르도 꽤 충격을 받은 듯 보이고 루타는 겨우 한 마리의 몬스터를 처치하는데 힘들어 헐떡입니다. 스카르는 그들이 이 괴물들을 상대할 적절한 인원이나 수준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티노는 크라이가 그들을 보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를 실망시킬 수는 없다. 그녀는 길에 검이 방전된 것이 그의 대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까지 말한다. 크라이에 대한 그녀의 완전한 믿음으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곧 그들은 총과 활을 들고 있는 늑대 괴물들이 기다리는 실제 던전에 도착한다. 그들은 모두 바위 뒤에 숨고 계획을 논의한다. 모두는 공개적인 대결을 피하고 먼저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결정한다. 길은 다른 사람들이 안으로 뛰어들 동안 개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영웅적으로 자원한다. 티노는 길이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늑대들한테 개 스타일로 당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며 그가 토스터만큼의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길은 자신이 전설적인 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만화 없이도 여전히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지만 그룹의 리더인 티노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대신 길과 스카르가 뒤에서 괴물들을 공격하는 동안 그녀와 루타가 산만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한계를 넘어서면서 꽤 잘 해내고 심지어 4마리의 늑대 괴물도 쓰러뜨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강력한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꽤 놀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동굴에서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나고 파티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티노는 뒤로 물러서서 임시팀을 관찰하며 그들이 파티인 것에도 불구하고 각자 클래스에서 꽤 강하다는 것을 빠르게 인식합니다. 그들의 명백한 결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 바보 같은 신부는 크라이에게 다시 홀딱 빠져들어 그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을 거라며 그들을 특별히 이 던전으로 보내서 자신감을 더 얻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동안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깎아내리며 그들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팀을 나왔지만 그때 그들이 자신을 따라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짐승과 싸우는 동안 스카는 다시 균형을 잡고 괴물을 밀쳐내고 길에게 괴물의 가슴에 강력한 배기를 날릴 기회를 주어 즉시 죽인다. 그는 마침내 팀원들이 완전한 바보가 아닌 파티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깨닫고 다음 지역으로 나아간다. 다음 동굴들을 지나가려던 순간 티노가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진다며 그들을 멈춘다. 스카는 동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티노는 크라이가 부상당한 파티원들을 구출하기 전에 보스 몬스터와 싸우도록 그들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가장 안전한 임무만 맡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스카에게 공감을 얻는데 그는 4레벨 모험가가 된 후로는 더 높은 레벨의 던전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의욕과 야망을 잃었다고 말한다. 티노는 크라이가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의 두려움에 맞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이 파티에 넣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팀의 나머지 멤버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이 모두 이유가 있어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신이자 모든 것을 계산하는 정교한 마스터마인드로 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임무에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크라이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가기 시작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던전으로 들어가면서 핀볼처럼 되며 티노와 그녀의 파티는 마침내 거대한 보스 몬스터와 대면하게 됩니다. 스카르는 보스가 그들에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며 곧 몬스터가 그들을 도끼로 내리치려 합니다. 그들 모두는 뛰어다니면서 공격을 피합니다. 티노는 몬스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물리칠 가능성을 가지려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보스가 헬멧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목표는 머리를 겨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길에게 다음 공격을 막으라고 말하고 그녀는 마무리 일격을 날릴 기회를 노리겠다고 합니다. 길은 주저없이 계획에 동의합니다. 괴물이 앞으로 나아오자 모두 다시 공격 준비를 합니다. 길은 검으로 괴물의 공격을 막지만 스카는 뒤에서 공격했다가 얼굴을 얻어맞습니다. 티노는 재빨리 괴물에게 돌진하며 공격을 피하고 괴물은 다시 스카를 공격하려다 그의 검을 부러뜨립니다. 티노가 괴물의 도끼 위로 뛰어올라 얼굴 쪽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괴물은 스카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회를 잡지만 불행히도 괴물이 훨씬 더 빨라서 그녀의 다리를 베고 맙니다. 그녀는 진격의 거인을 너무 많이 봐서인지 괴물의 목덜미를 찌릅니다. 괴물이 사라지고 그녀는 땅에 쓰러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체력 회복 무략을 꺼냅니다. 계획은 성공합니다. 길과 스카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티노에게 다가갑니다. 티노는 스카에게 자신의 검을 건네주며 잠시 없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한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창을 피한다. 보스가 이미 죽었는데도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곧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든 4마리의 보스 몬스터가 더 나타난다. 이번에는 티노조차 크라이가 조금 과했다고 느낀다. 보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티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짐승들이 추격할 수 없는 근처의 좁은 동굴로 재빨리 들어갈 계획을 세우지만 몬스터 중 하나가 즉시 입구를 막아 탈출구를 차단한다. 스카와 길은 모두 여자아이들에게 동굴을 통해 재빨리 탈출하는 동안 자신들이 미끼가 되겠다고 말한다. 루타는 항의하려 하지만 스카는 언젠가는 모두 죽는 것이며 오늘은 일부가 살아남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반면 티노는 누구도 희생시키려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크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한다. 갑자기 그녀는 그가 준 마법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3명 모두 빠르게 차례로 괴물에게 공격을 가한다. 티노는 적에게 공기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반지를 사용하고 괴물의 눈을 향해 그것을 발사하기 위해 충전한다. 보스 몬스터는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길은 결정타를 노리기로 한다. 불행히도 그는 처치당하고 티노가 그를 도우려 할 때쯤 모든 괴물들이 이미 그들 위에 올라타 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크라이가 동굴에 나타나 괴물을 벽으로 날려보낸다. 티노는 그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스카르는 이 괴물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 중 하나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크라이의 보호 유물 덕분에 그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다. 크라이는 그의 마법 반지를 사용하여 괴물에게 빠르게 마법 공격을 쏜다. 그 공격은 괴물을 다시 한번 벽으로 날려보낸다. 그는 재빨리 연막탄을 꺼내 모두가 도망칠 수 있도록 엄호해 주었고 그 덕분에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크라이는 재빨리 티노의 다리를 치료해준 후 앞으로의 모험에 대해 자신도 두려움을 느끼지만 모두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라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누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주길 바랐지만 파티원들은 모두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정처 없이 걷던 중 길이 크라이에게 출구를 향해 가는 거냐고 물었다. 크라이는 침묵했지만 티노가 동굴의 구조를 모두 알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크라이는 티노가 자신이 이곳으로 보낸 것에 화가 나서 일부러 돕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속으로 울먹였다. 하지만 갑자기 나머지 파티원들이 크라이에게 어떻게 이곳으로 와야 하는지 알았냐고 묻자 걷던 걸음을 멈췄다. 티노는 크라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신나게 말했고 모두 동굴 안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금고에서 길을 잃은 부상당한 파티원들을 발견했다. 크라이는 우연히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부상당한 파티의 리더인 로트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티노는 그에게 크라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여기로 이끌었으니까요. 크라이는 즉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파티원들은 그가 단지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타는 가지고 있던 약을 그들에게 주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은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 약합니다. 다행히 크라이가 무한 초콜릿 가방 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두에게 초콜릿을 나눠줍니다. 스카르는 로트와 이야기를 나누며 5레벨 파티가 이 동굴에서 어려움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길도 늑대 몬스터들이 확실히 강했지만 완전히 쌓인 5레벨 파티를 전멸시킬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로트는 그 말에 놀란 듯 보이며 그들은 늑대를 정말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늑대에게 얻어맞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총 시그마 팬텀 몬스터가 그들 앞에 혼자 나타나서 완전히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팬텀이 특별한 몬스터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늑대 보스들까지 조종할 수 있을 만큼 강했다고 말하며 팬텀이 검 성자보다도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제국 수도의 모든 사람들은 검 성인이 현재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검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크라이는 그냥 스니커즈를 씹어 먹으며 검 성인이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루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환영이 소문처럼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루크는 오래전에 그 괴물을 처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그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할 것이라 생각하며 잘생긴 소년 아크가 이 임무를 맡기를 바란다. 동굴 안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크라이에게 추가 지침을 요청하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그냥 고개를 돌린다. 마침내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들을 속이기로 결심하고 티노에게 그녀가 이 파티의 리더라고 말하며 그들을 이끄는 것이 그녀의 임무라고 한다. 티노는 이에 대해 자신감이 없지만 크라이는 이것이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리더로 만들도록 속인다. 티노는 크라이가 자신을 그렇게 믿어준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그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동굴의 미로를 걸어가고 곧 멀리에서 동굴의 출구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환영이 나타날까 걱정하게 만들면서 더 많은 불안을 줍니다. 하지만 로트는 티노에게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그들의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티노는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며 크라이가 함께 있으니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늑대 보스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는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티노는 그들의 방향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크라이조차 그 존재를 느끼자 그는 빠르게 그녀를 방어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유물, 특히 추가 생명을 주는 유물에 대해 생각합니다. 현재 그는 5개의 추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6번째 공격에서 그는 죽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치명적인 환영이 모습을 드러내며 칼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모두를 겁에 질리게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환영 뒤에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용감한 티노에게도 너무 과한 일입니다. 그녀는 떨기 시작하고 크라이 뒤에 숨어 그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두 번째 인물을 알아보고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걱정을 멈춘다. 한마디도 없이 신비로운 인물은 호날두가 되어 팬텀을 강하게 차서 동굴의 벽에 박히게 만든다. 가면을 쓴 여성이 크라이에게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고 가면을 벗어보여 그녀가 바로 성장한 저질 리즈임을 드러낸다. 젊은 멤버들은 인간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놀라워하지만 이는 리즈를 화나게 하며 그리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괴물 사냥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크라이에게 그를 만나기 위해 도시까지 왔다고 말하지만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가 파티를 돕기 위해 동굴에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며 물러나라고 말하고 바로 크라이 뒤에 숨어있던 티노에게로 이동한다. 리즈는 불쌍한 소녀를 비난하며 티노가 이렇게 쓸모없어 이 바보 같은 동굴에서 혼자 생존하지 못하고 크라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길은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멈추려 하지만 강한 뒤차기에 의해 벽으로 날아가고 만다. 리즈는 계속해서 티노를 꾸짖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지만 리즈는 멈출 생각이 없고 크라이는 티노가 네 발로 기어가며 자신의 실패에 대해 리즈에게 사과할 때까지 개입할 용기가 없다. 그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개입하여 리즈에게 티노가 퀘스트 동안 훌륭한 일을 했으며 이는 모두 그녀의 훌륭한 훈련 덕분이라고 말한다. 리즈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격을 바꾸며 자신이 잘했는지 아닌지 묻는 착한 소녀가 된다. 갑자기 그들은 환영이 벽에서 다시 나타났고 그 뒤에는 거대한 미니건을 들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늑대 보스가 있다. 이것은 리즈를 화나게 만들고 늑대가 그들을 쏘기 시작하자 그녀는 다시 마스크를 쓴다. 그녀는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총알을 쉽게 잡아낸다. 그 후 그녀는 괴물 쪽으로 뛰어가서 한 번의 킥으로 그 놈의 머리를 죽인다. 그 괴물 같은 여자는 이제 자신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팬텀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맨손으로 검을 잡고 공중에서 팬텀을 무릎으로 가격한 뒤 그를 땅에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불쌍한 티노는 울기 시작하고 크라이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만 자신이 팬텀처럼 리즈에게 다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팬텀은 결국 리즈가 그의 머리를 그대로 주먹으로 찌르면서 죽습니다. 마침내 리즈는 조금 진정하고 크라이를 안으며 그를 그리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후 안전하게 탈출하고 다음 날 아침 길은 훈련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마법의 검을 티노에게 주며 크라이가 그것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언젠가 리즈만큼 강해지고 싶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티노는 그리버들이 착용하는 이상한 가면에 대해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크라이가 그들을 위해 그 가면을 만들도록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크라이는 목에 건 캡슐 안에 있어야 할 슬라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1년 전 자신의 부족에서 가장 재능 있는 연금술사에게서 받았는데 그 연금술사는 종종 그녀의 최종 제품을 그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겼습니다. 대부분 위험한 물건들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슬라임을 부주의하게 다뤄서 풀어놓으면 수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크라이는 더 생각하면 남은 두뇌 세포 2개가 과열되어 폭발할 것을 알기에 슬라임은 애초에 캡슐 안에 없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걱정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부족 건물로 가서 그의 비서 에바는 보물 사냥꾼 협회가 백색 늑대의 둥지에 대한 보고서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그녀에게 티노가 팀장이었으니 티노에게 보고서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에바는 티노가 현재 리즈와 훈련 중이라고 알려주고 그는 즉시 불쌍한 소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고는 에바에게 수도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지만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필요 없다고 대답한다. 그는 티노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에바에게 맡긴다. 에바는 크라이가 예언을 할 때마다 정확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가 자본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곧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그동안 크라이는 훈련홀에 도착하고 문 밖에 모여있는 심술궂은 헌터들을 발견한다. 레벨 6 헌터인 스벤은 크라이에게 리즈를 제어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 같은 야수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스벤은 훈련이 계속되면 티노가 죽을까 더 걱정하고 있다. 크라이는 그의 발언을 농담으로 넘기지만 훈련홀의 문이 열리자 티노가 바닥에 누워있고 리즈는 위협적으로 그녀 앞에 서서 심하게 모욕하며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가 일어나지 않자 폭력에 휘말린 리즈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녀를 끝내기로 결심한다. 다행히 크라이가 티노의 공격을 막고 리즈는 그를 섬뜩하게 바라보며 정말 막는 거냐고 묻는다. 크라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하고 티노가 한계에 도달했으니 오늘은 쉬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리즈는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크라이에게 티노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 쉬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티노가 리즈의 다리를 잡는다. 크라이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어 리즈는 모든 힘을 다해 일어서며 더 싸울 수 있다고 말한다. 리즈는 기뻐하며 두 소녀가 2라운드를 준비하는 동안 크라이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훈련장을 나선다. 밖에서 스벤은 이것이 티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크라이의 큰 그림이었다고 생각하고 크라이는 그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내버려둔다. 그 후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앉아있고 스벤은 백색 늑대의 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쪽 길 사람들을 공격하는 유령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한다. 스벤은 크라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크라이는 당연히 아무런 생각이 없다. 크라이는 아크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크는 플롯 아머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낫기 때문이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크라이는 스벤과 그의 팀에게 사건을 넘기기로 한다. 그는 그들을 헌터 협회로 보내 가르크를 만나게 하고 스벤에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자신의 빠른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하며 기뻐하며 떠나지만 스벤의 부하 중 한 명은 그에게 감명받지 않는다. 그는 크라이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스벤은 그에게 크라이를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 남자는 진정한 괴물이라고 말한다. 한편 헌터 협회의 가르크도 같은 생각을 한다. 그는 백색 늑대의 둥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크라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가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는 반드시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과는 멀리 떨어진 지하 연구실에서 한노 마법사도 최근 사건에 크라이가 연루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아카식 타워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으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조작하여 인공적으로 보물 창고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 노 마법사가 이 계획의 배후이자 백색 늑대의 둥지에서 팬텀의 변이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는 크라이처럼 고레벨 헌터가 보물 창고에 들어와 그들의 계획을 알아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노 마법사는 그를 위험 인물로 여기며 현재 부재 중인 경호 책임자 없이는 맞설 수 없으니 이 장소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연구를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크라이는 거대한 검은 슬라임이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악몽을 꾼다. 불타는 도시의 열기가 너무 생생해서 땀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그 열기의 원인은 그의 침대에 몰래 들어온 리즈였다. 크라이에게는 익숙한 일이라 리즈 때문에 놀라거나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시간이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과 훈련에서 잠시 쉬고 있고 이 기회를 이용해 놀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크라이는 그녀의 계획에 찬성하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클랜 건물로 가자 크라이가 핑계를 잡고 대자 가옥가 여기 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가옥는 크라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리즈는 그에게 맞서서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크라이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말한다. 가옥는 이에 분노하며 그녀가 우선순위가 높은 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녀는 발디에게 그들의 데이트를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고 크라이는 자신이 이민원과 고어던 램지의 로스트 배틀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욕설의 싸움이 실제 싸움으로 변하고 크라이는 가옥의 보조에게 위층으로 올라오라고 요청하여 최소한 문명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백색 늑대의 둥지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보조에게 그곳을 봤을 때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즉시 자신이 틀린 말을 했고 밝혀서는 안 될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수는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며 수상하고 신비로운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의 클랜은 협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아크와 이야기해보라고 그녀에게 요청합니다. 아크가 그녀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서는 리즈와 가크가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리셉션은 거의 파괴된 상태입니다.
민첩한 리즈는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장난을 치며 그에게 나이가 들었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모욕에 분노한 그는 힘을 모두 쏟아내지만 리즈는 쉽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압박합니다. 그때 크라이가 내려와 두 사람에게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가혹이 물러설 기세가 아닌 반면 리즈는 즉시 크라이의 곁으로 달려가 그에게 매달리며 이제 데이트를 재개하자고 말합니다. 모두 각자의 길로 가고 크라이와 리즈는 놀이 데이트를 나섭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탐험하던 8레벨 보물 금고에 대해 묻고 그녀는 정말 재미있었고 그곳의 몬스터들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후 지루해져서 그를 보러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생각은 다시 사라진 슬라임으로 향하고 그것이 정말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지 궁금해합니다. 리즈는 그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물으며 그가 나라가 파괴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열대 섬으로 도망가서 긴 휴가를 즐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크라이는 그녀의 긍정적이고 걱정 없는 태도에 놀라며 그녀에게서 뭔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리즈가 그에게 가방을 주고 길 가는 낯선 남자를 제압하러 간다. 크라이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당황하고 리즈는 그 남자가 그들을 미행했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녀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며 그 남자를 놓아주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크라이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고 리즈는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다고 말하고 그 남자를 왜 놓아줬는지 묻는다. 그녀는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크라이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른다. 다음 날 크라이와 리즈는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고 리즈는 여전히 이것이 데이트라고 생각한다. 크라이는 이것은 데이트가 아니고 자신은 일 때문에 여기 왔다고 말한다. 에바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빈민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이지만 실종된 슬라임이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근처에 새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고 크라이는 임무의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서 그곳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그는 리즈에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먼저 확인해 보자고 말하고 리즈는 정말 기뻐하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리즈가 지난번에 잡았던 바로 그 남자지만 크라이가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크라이가 일부러 놓아준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카식 타워의 연구기지 중 하나의 위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즉시 닫으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소피아라는 붉은 머리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소피아가 그들의 조직에서 모든 방위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문 밖에서 리즈는 초조해하며 문을 날려버리려고 하지만 크라이가 오늘 가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막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의 말을 듣고 가짜 상인의 안도감 속에 그들의 클랜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크라이는 리즈에게 연금술사 시트리가 8레벨 보물 저장소에서 언제 돌아오는지 아는지 묻습니다. 리즈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하고 크라이는 그녀의 슬라임이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 전에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때 에바가 사무실로 와서 헌터 협회가 백색 늑대의 소굴을 조사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유물 전문가까지 보내는 것 같습니다. 크라이는 큰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그는 거기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 상인은 아카식 타워 본부에 도착해 모두에게 크라이가 그를 찾았다고 전합니다. 그는 크라이가 그들의 완벽한 변장을 간파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는 크라이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다며 떨고 다른 이들도 이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낀다. 그들은 소피아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크라이와 그의 클랜의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충격을 받지만 그녀는 적이 레벨 8이라도 이길 기회가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녀는 자신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이 크라이의 클랜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노마법사는 그들이 이 싸움에서 영원히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한다. 다음 날 퍼스트 스텝스 클랜의 건물은 모험가들로 가득 차 있다. 티노가 건물에 들어서자 그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며 한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들이 화이트 울프의 둥지를 조사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하고 티노는 이것이 좀 과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크라이가 먼저 아크를 거기로 보낼 계획이었다고 그녀에게 말하고 티노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7레벨 헌터인 아크를 3레벨 보물 창고에 보낸다는 것은 그 문제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협회와 그들의 클랜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보물 사냥꾼들을 모았습니다. 곧 크라이와 이바도 그곳에 오고 크라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파티를 위해 모인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바는 그들이 백색 늑대의 굴을 조사하러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크라이가 아크에게 그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의 대체 인력이 될 수 있는 병력을 모았다고 설명합니다. 크라이에게는 충격적인 일인데 그는 아크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사냥꾼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당황하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모두를 진정시키며 크라이에게 중요한 말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크라이에게는 사실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임무의 난이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을 거라고 말하려 하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크라이는 이브에게 사냥꾼들의 보상에 대해 묻고 가르크 대장이 모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자 크라이는 사냥꾼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모두 함께 금고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바로 그때 리즈가 나타나 그들을 약하고 도전을 이겨낼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크라이 쪽으로 뛰어올라가 자신이 이 임무를 맡겠다며 티노만 함께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티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즉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는 여기 있는 모두가 임무에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에바는 그에게 그룹의 지휘를 맡으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이를 듣고 놀라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클랜 마스터가 함께 오므로 안전이 보장된다고 안도한다. 크라이는 단순히 자신이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말한다. 그때까지 이미 화이트 울프의 소굴에 있는 스벤이 지휘를 맡을 것이다. 모두가 떠나기 전에 크라이는 한 남자에게 금고에 슬라임 괴물이 있을 경우 조심하라고 말한다. 보물 사냥꾼 팀은 보물 금고로 가지만 그곳이 아카식 타워의 본거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크라이가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보물 사냥꾼들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소피아는 사냥꾼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격할 기회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방어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사냥꾼들과 싸우도록 설계되었으며 오직 그리버스 파티가 결합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수도 근처에는 크라이, 리즈, 그리고 연금술사 시트리만 있고 그녀는 이미 크라이와 리즈를 이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트리는 그녀가 완벽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지만 소피아는 그녀와 개인적인 결판을 지어야 할 것 같고 그녀는 직접 그녀를 짓밟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시트리가 그들의 주인이 새로운 보물 창고를 만드는 이론을 알아냈고 그녀도 그 일을 시도해왔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하며 마법사에게 그녀를 막기 위해 모든 화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허락을 하고 이 전투에서 그녀를 자신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지만 그의 이인자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 위해서 스벤과 그의 일행은 특이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는 여전히 크라이가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을 여기에 보냈다고 믿습니다. 갑자기 그는 전화를 받고 팀원에게 다른 보물 사냥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비상 경적을 울리라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자 스벤은 그들에게 슬라임 몬스터를 조심하라는 크라이의 메시지를 전하고 보물 사냥꾼들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남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스벤은 그들에게 크라이의 판단을 믿으라고 말하고 자신이 한 번 모두를 초대하여 꽃 구경 파티를 열고 무기를 가져오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크라이가 건배를 하자 그의 뒤에 보물 창고가 나타났고 모든 사람은 그가 이를 예측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냥꾼들은 이 사실에 깜짝 놀라며 스벤은 다시 한번 크라이가 제공하는 정보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크라이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리즈는 그에게도 일을 주라고 성가시게 굴며 그의 앞에서 자신의 전투 기술을 뽐내고 싶어 한다. 크라이는 이미 그녀의 행동에 짜증이 나고 사냥꾼들이 흰 늑대의 소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녀를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연금술사 시트리가 도착하여 크라이에게 곧 전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영리한 조직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러 왔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시트리에게서 아카식 타워에 대한 세부 사항을 듣자마자 리즈와 티노를 사무실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에서 가크는 전투 갑옷을 입고 보물 창고에 들어가 자신의 영광의 날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조수가 그를 말리려 한다. 허리를 다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시트리가 그를 찾아와 진정한 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한다.
크라이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친구들 중 시트리만이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녀는 항상 최전선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들을 돕기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때 크라이가 연금술사가 되라는 아이디어를 주었고 그렇게 그녀는 최고의 연금술사가 되었다. 시트리는 크라이에게 자신이 만든 슬라임이 주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실패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슬라임이 자신이나 크라이를 공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크라이는 도시의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며 당황한다. 그는 슬라임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시트리에게 말했고 시트리는 슬라임이 캡슐에서 나와 배수구를 통해 탈출했을 거라고 단순히 추측한다. 크라이는 그가 그녀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에 조금 안도하며 시트리는 그녀가 더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이트 울프의 소굴로 돌아가서 스벤은 지원군에게 크라이가 곧 그들과 합류하지 않을 것과 리즈도 오지 못하게 했다고 듣습니다. 스벤은 제정신이 아닌 리즈를 여기 보내지 않은 것에 은근히 안도하며 모든 보물 사냥꾼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슬라임과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며 모든 사냥꾼들은 아이들도 슬라임을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하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스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크라이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주합니다. 그때 한 매우 못생긴 사냥꾼이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약한 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금고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스벤은 그가 몬스터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어도 좋다고 말하며 그의 죽음에서 뭔가를 배울 것이라고 합니다. 못생긴 바보는 그들을 겁쟁이들이라고 부르며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자 누군가 소심하게 손을 들어 질문을 합니다. 붉은 머리 여성은 아카식 타워의 방위 책임자 소피아와 매우 닮았지만 크라이 일족 소속 연금술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시트리와 함께 슬라임 연구를 했다고 말하며 어떤 강력한 슬라임이라도 죽일 수 있는 약병을 보여줍니다. 그 후 스벤은 보물 사냥꾼들에게 영광을 목표로 하되 살아서 돌아오라고 독려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평범한 것보다 약간 강한 늑대 유령들만 발견합니다. 스벤은 크라이가 이번에는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징그럽고 싫은 놈이 나타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슬라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미 임무가 끝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숲으로 가서 나무에 물을 주며 명령만 내리고 현장에 나설 용기가 없는 크라이를 저주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갑니다. 그는 두 명의 남자와 거대한 쇠사슬에 묶인 늑대 괴물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그 남자들은 아카식 타워 소속이며 헐크의 고환을 늑대에게 넣어 이 괴물이 슈퍼 강해져서 가능한 한 많은 헌터를 처치하도록 하기 위해 여기 왔다. 이건 소피아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우고는 거대한 주사를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서 나가 두 남자를 때리기 시작한다. 그는 한 남자를 기절시키지만 다른 남자가 그에게 불덩이를 쏜다. 그도 그것들을 막아내고 그 남자를 뺨으로 때린 후 키 큰 남자를 들어서 먼저 처치하고 나중에 질문한다. 키 큰 남자가 그가 크라이의 지시를 받았냐고 묻지만 우고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의도라고 말한다. 그가 이 남자를 구타하는 동안 그의 동료는 늑대에게 파워 부스터 혈청을 주입하고 늑대는 갑자기 거디 녹기 시작하지만 그로 인해 더욱 위험해진다. 두 남자는 이 괴물이 근처에서 가장 많은 마나를 찾아 흡수하여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괴물은 즉시 두 마법사에게서 마나를 빨아들이고 우고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 신호를 알리기 위해 경고 휘슬을 불어댄다. 스벤은 휘슬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 전투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그들은 무장하고 준비가 된 채 숲 밖에 모인다. 곧 우고가 팔이 잘린 채 심각하게 부상당한 모습으로 달려오며 크라이가 처음부터 맞았다고 말하고 강력한 슬라임 괴물이 숲에 있다고 전한다. 바로 그때 녹는 혈청 때문에 슬라임으로 변한 늑대 환영이 나타나고 스벤은 그것의 다리를 먼저 파괴하기 위해 화살을 쏜다. 마법사들은 늑대 슬라임에게 불과 얼음 공격을 퍼붓지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동안 스벤과 치유사는 우고를 확인하러 가고 우고는 그들에게 자신이 두 명의 수상한 자가 늑대 환영에게 무언가를 주입하여 슬라임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늑대 슬라임은 마법 포위에서 상처 없이 나오고 스벤은 물리 공격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슬라임을 겨냥해 활을 조준하고 6개의 화살을 연속으로 쏘지만 늑대 슬라임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다. 스벤은 마법 공격이나 물리적 공격이 슬라임에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그는 사냥꾼들에게 가능한 한 오래 싸우자고 말합니다. 슬라임 늑대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스벤은 그들에게 거리를 유지하고 공격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괴물이 꽤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트 소피아에게 달려가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항슬라임 화학 물질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약에 닿으면 슬라임이 자폭할 것이라고 말하고 스벤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임무를 맡습니다. 그는 늑대 슬라임을 유인하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슬라임이 그에게 뛰어듭니다. 스벤은 빠르게 병을 땅에 심고 옆으로 피합니다. 늑대 슬라임이 병 위로 떨어져 깨지며 화학물질에 닿자 몸 안에서 수많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이것이 싸움의 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늑대 슬라임은 폭발을 삼키고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스벤은 늑대가 결국 슬라임이 아닐까 걱정하며 실망하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옆에 있는 갑옷을 입은 남자가 크라이가 그것은 슬라임 같은 생물이지 슬라임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자 스벤은 그와 그리버드를 저주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시트리가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다. 그녀는 크라이에게 백색 늑대의 소굴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벤에게 늑대 슬라임을 해칠 수 없는 이유는 그 밀집된 만화가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없는 독특한 괴물에 관심을 가지며 한번 바라보자마자 늑대 환영이 어떻게 녹아 슬라임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낸다. 그녀는 위험한 괴물에게 접근하며 그것이 사람들을 사냥하여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을 깨닫고 공격을 가볍게 피한다. 그녀는 그것이 누군가의 실패한 실험이라고 생각하며 동정심을 느끼고 자비롭게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슬라임 늑대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스벤에게 쏘라고 요청한다. 이 업그레이드된 호크아이 버전은 바이알과 늑대 슬라임의 머리를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그녀는 그것이 괴물의 방어력을 무효화하는 반마나 금속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가크가 전투 장비를 갖춘 채로 도착하고 스벤은 그를 보고 놀랍니다. 시트리는 그녀의 언니 리즈와는 달리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가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으로 스벤의 질문은 해결되지 않자 시트리는 방금 일어난 일과 그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를 캠프로 안내하며 아카식 타워와 그 지도자인 마스터 마구스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거물 사무직 같은 사람들이 마구스가 오래전 제국 수도에서 추방되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들에게 정말로 추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이 금고가 아카식 타워의 본거지이며 노트 소피아가 여기에는 많은 중요 장비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시트리는 이 소녀를 정말 잘 알고 있으며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어펌하며 누구도 그들의 연구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카식 타워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그녀는 그들과 그들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실험을 막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모두가 그녀를 따르도록 요청한다. 그녀는 자신이 울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나중에 모두가 싸울 준비를 하면서 스벤의 보조가 시트리가 꽤 용감해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그 소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그녀가 약한 사실을 이용해 승리를 위해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다른 그리버들과 마찬가지로 괴물이라고 한다. 한편 리즈는 크라이의 무릎 위에서 그를 놔달라고 부탁하며 시트리를 도와주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약하기 때문이지만 그는 그녀의 떼쓰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화이트 울브스의 소굴, 아카식 타워의 은신처 깊숙한 곳에서 고위 인사들은 소피아가 남긴 설명서를 읽고 있다. 그녀는 그들이 잡힌 팬텀들을 하나씩 풀어줘야 한다고 썼지만 남자들은 사냥꾼들이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피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지만 남자들은 여자가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상황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소피아의 지시를 무시하고 모든 팬텀을 동시에 발진시키기로 합니다. 동굴 밖에서는 시트리와 다른 모험가들이 포로로 잡은 아카식 타워 소속 2명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시트리는 그들의 주인인 마구스의 위치를 알려주면 두 사람 모두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바보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함정 질문이었고 시트리는 마구스가 전체 작전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두 포로에게 쉬운 방법과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거부하자 그녀는 진실의 미학을 꺼냅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들은 법전을 엉덩이에 끼고서 남의 마음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시트리는 그들에게 법보다 마구스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묻고 심지어 가크도 그녀 편에 서서 관리들에게 그녀가 일을 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자신이 단지 심리게임을 하고 있었고 진실의 세럼은 이국적인 과일 맛의 게토레이에 불과하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모두 마시고 갑자기 큰 포효가 캠프를 흔들어 놓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늑대 슬라임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빨갛고 이전보다 빠릅니다. 시트리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주변의 장벽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려면 탱커들이 괴물 앞에 서서 공격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겁이 나면서도 한 탱커가 그녀의 지시대로 행동하고 괴물은 즉시 그의 방패를 날려보냅니다. 그런 다음 시트리는 마법사들에게 늑대 슬라임을 사방에서 공격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마법 장벽이 근접 전투 공격에 면역이 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다가 갑자기 파란 늑대 슬라임이 나타난다. 모두가 당황하며 즉시 후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트리는 아카시크 타워의 연구자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바보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공격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라고 말하고 바로 그때 두 괴물이 마주친다. 그들은 서로를 가격하기 시작하고 시트리는 늑대 슬라임들이 가장 많은 만화를 가진 적을 추적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팀원들을 공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곧 더 많은 늑대 슬라임들이 나타나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두 죄수는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의 기지 내부에서 마구스는 이 실수를 저지른 바보들에게 훈계를 하고 처음 두 괴물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통신장치를 통해 그들과 연락하고 있으며 이제 괴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은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시트리와 가크가 사냥꾼들에게 합류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모두에게 전한다. 마구스 로키는 가르크의 이름을 듣고 당황하지만 소피아는 아직 승산이 있다고 말한다. 사냥꾼들이 그들의 부하 2명을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설령 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시트리는 조만간 그들의 기지 위치를 알아낼 것이다. 그녀는 적을 함정으로 유인한 후 마스터의 비장의 카드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악의 포식자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짐승을 배치하여 사냥꾼들을 압도하려 하지만 아직 훈련 중이므로 누군가가 그것을 제어해야 한다. 그녀는 지난 임무를 망친 바보 플릭에게 이것이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하며 악의 포식자를 조종하여 모든 사냥꾼들을 기지로 유인하라고 한다. 플릭은 그녀의 말에 자극을 받고 마구스 앞에서 사냥꾼들을 기지로 유인하겠다고 맹세한다. 보물 사냥꾼 기지로 돌아온 가짜 소피아는 일에 열중하는 시트리를 지켜보며 시트리가 항상 경쟁자가 없는 천재였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는 대단히 의욕적이고 성실했고 가짜 소피아는 종종 그녀의 그림자 속에 있는 자신을 불안하게 느꼈다. 갑자기 스벤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생각에서 끄집어낸다. 그는 그녀의 슬라임 퇴치약이 아까 그 괴물에게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슬라임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크라이가 더 많은 세부사항을 알려주었어야 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곧바로 화제를 바꾸고 왜 2명의 포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녀가 이 캠프에서 가장 매력적인 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트 소피아는 그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스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오라고 말한다. 그 후 곧 시트리는 지형과 이 지역의 만화 흐름을 분석하여 아카식 타워 기지의 위치를 알아낸다. 모두가 놀라워하고 시트리는 포로들에게 자신의 추측이 맞았는지 묻는다. 그들의 당황한 반응은 그녀의 이론을 확인해주고 그들은 즉시 빨간 머리의 연금술사에게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외치며 그녀를 소피아라고 부른다. 사냥꾼들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시트리는 소피아가 자신의 숙적이자 마구스의 제자라고 말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단서 이상은 찾지 못했다. 그녀는 소피아와 마구스를 잡는 것이 아카식 타워를 파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으며 이번에는 소피아와 결판을 내릴 계획이다. 그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크라이, 리즈, 그리고 티노가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리즈는 기본적으로 그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크라이는 그의 유물이 완전히 충전되지 않았고 안전링도 충분하지 않아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캠프에서는 사냥꾼들이 아카식 타워의 기지로 향하고 있으며 못생긴 사냥꾼은 시트리에게 만약 그가 더 일찍 크라이의 말을 믿었다면 팔이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크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며 시트리는 그가 언젠가는 레벨 10 사냥꾼이 될 남자라고 말한다. 못생긴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할 때 그는 크라이가 정말 강하다고 믿는다. 시트리는 크라이가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가 토끼보다 약하더라도 그들 중 최고의 보물 사냥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번개가 구름을 가르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바로 그 다음 순간 강력한 번개가 시트리에게 직격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사자 괴물을 타고 누구든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최강 마법을 자랑하던 플릭이라는 자가 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냥꾼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내려와 이제 주인님께 자신이 소피아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시트리는 갑자기 일어나 자신은 고레벨 보물 창고에서 더한 것들을 경험했기에 이 정도 마법에는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최강 마법이 통하지 않자 플릭은 당황했고 그때 시트리는 물총으로 스벤을 쏘아 순식간에 치유했습니다. 그는 플릭에게 달려들어 기절시킨 후 사자 괴물을 공격했지만 괴물은 그를 쉽게 날려버렸습니다. 괴물이 그를 공격하려는 순간 가르트가 나타나 도끼로 괴물을 반으로 베어버렸고 시트리는 물총으로 모두를 치유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마구스는 플릭이라는 바보가 괴물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했는데 하나만 데려왔다며 격분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플릭의 최후의 공격이 무용지물이었고 사냥꾼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마구스가 도망치는 동안 그들이 사냥꾼들을 막기를 원하지만 그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전히 비장의 카드와 소피아가 있으며 둘 다 패배할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기지를 버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의 전투를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하며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마구스는 그들에게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명령하고 그의 부하들은 승리할 것을 맹세합니다. 한편 시트리와 다른 이들은 아카식 타워 기지의 입구를 발견했지만 스벤은 준비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그가 그에게 그가 바로 모든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트리와 스벤에게 자신을 믿고 동굴로 들어가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리즈에게 자신에게 아직도 싸움의 본능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동굴로 돌진하지만 아카식 타워의 멤버들도 그들의 날아다니는 사자 위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구스가 그의 연구실 안에서 그들의 비장의 카드를 활성화하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그는 몇 개의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돌 조각상이 부서지며 골렘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 마구스는 이것이 아카식 타워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며 적들이 그것을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골렘은 동굴 밖으로 나가고 거기에 가르그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골렘은 노인에게 무거운 검을 휘두르고 노인은 그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 가장 강력한 적 전사가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고 아카식 타워의 다른 멤버들은 공격에 나서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스벤과 다른 공격자들이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날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싸우거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두 죄수는 손을 묶고 있는 밧줄을 자르려고 한다. 하늘을 나는 사자 중 하나가 스벤을 공격하고 그를 다치게 하지만 그는 스스로 치유하고 친구들에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보물 사냥꾼들에게 상황이 심각해 보이지만 갑자기 리즈가 현장에 도착해 초속도로 하늘을 나는 사자 중 하나를 가격하여 쓰러뜨립니다. 이제 모두가 리즈가 도와주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고 스벤은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한편 크라이와 티노는 숲속에 혼자 있습니다. 크라이는 리즈가 싸우러 달려간 것이 걱정되어 믿을 만한 경호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티노가 어떤 존재를 감지합니다. 티노는 크라이에게 경고하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해야 할지 물어보지만 그는 그들이 그냥 야생동물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두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티노가 감지한 사람들은 아카식 타워의 죄수들이고 그들은 크라이가 그들을 놓아주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크라이는 그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여행을 재개하기로 결심하지만 그의 야간 투시 렌즈의 전원이 갑자기 나가버리고 그는 티노에게 길을 인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전장으로 돌아온 리즈는 날아다니는 사자들과 싸우며 바닥을 치우고 다른 보물 사냥꾼들에게 이 정도로 어찌 고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시트리를 약한 존재라고 부르고 시트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리즈는 언니에게 크라이에게 여기 오라고 애원했다고 말한 후 다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녀는 플래시처럼 움직여 골렘을 공격하지만 예상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녀는 골렘을 전속력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유지하며 골렘을 밀어내고 조금씩 부서지게 만듭니다. 가크는 그녀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도끼로 골렘을 공격하고 충격 지점에서 얼립니다. 골렘은 스벤이 조준하는 동안 땅에 쓰러집니다. 골렘은 잠시 전원이 꺼지지만 곧 재부팅되어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가크는 고룡에게 아이스 엑스를 휘두르지만 고룡은 공격을 피하고 그의 머리 위로 높이 뛰어오른다. 누구도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가 이리도 민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것은 그들에게 고룡과 거의 같은 크기이면서 더 민첩한 6명의 슬픔의 하나인 안셈을 떠올리게 한다. 리즈는 이 고룡이 자신의 친구를 모델로 삼았는지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그저 고룡을 파괴해야 한다. 그녀는 공격하기 위해 점프하지만 고룡은 손을 분리하여 포신을 드러내고 그녀를 향해 발사한다. 에너지 총알이 리즈의 배를 스치고 그녀는 원거리 공격을 잘 처리하지 못해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녀는 고룡이 자신을 쏘는 동안 계속 달리고 시트리는 언니의 공격력으로도 고룡을 파괴하기 힘들 것 같아 배터리를 소모시키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즈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고룡을 물리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격한다.
그녀는 강력한 콤보로 고룡을 가격하고 쓰러뜨리며 가크는 고룡의 발을 공격하여 마무리 짓는다. 하지만 골렘은 등 뒤에 스러스터를 이용해 날아가고 리즈는 그것을 이기려는 것을 포기한다. 그때 크라이가 그곳에 도착하여 모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들 앞에 있는 거대한 골렘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모두는 가장 강력한 헌터가 현장에 도착했으니 곧 싸움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골렘이 갑자기 크라이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하고 티노는 두려워서 그에게 매달린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무관심한 척하고 그러다 갑자기 골렘이 그를 공격하기도 전에 튕겨져 나간다. 골렘은 벽에 부딪히면서 전원이 꺼지고 모두가 크라이에게 이번에 어떤 비밀 기술을 사용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들은 크라이가 이 모든 시간 동안 골렘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의 렌즈는 만화가 다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티노에게 왜 모두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는지 묻는다. 어쨌든 싸움은 그렇게 끝나고 보물 사냥꾼들은 아카식 타워의 기지를 습격하여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컨피스케이트한다. 크라이는 시트리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시트리가 적절한 시점에 리즈를 지원하러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한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아카식 타워를 직접 파괴할 계획이다. 한편 2명의 탈옥수가 전투에서 패한 후 기지를 탈출한 마구스와 다른 이들과 만난다. 두 남자는 보물 사냥꾼 중에 붉은 머리의 연금술사가 소피아라고 확신하며 그녀가 적의 기지에 침투했으니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마구스에게 전한다. 하지만 마구스는 크라이에 맞서 싸울 용기가 더 이상 없으며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 그는 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부하에게 소피아를 다시 호출하라고 요청한다. 한편 크라이는 아카식 타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는 가크와 정부 관계자와의 회의에 참석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시트리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며 정부 관계자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긴장한다. 3년 전 대규모 탈출 사건이 있었고 모든 증거가 시트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2등급으로 강등당하고 직함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가크가 직접 개입하여 그녀가 무죄임을 입증했고 그 이후로 정부 관계자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아카식 타워의 임시기지에서 마구스의 제자들이 노트소피아를 잡아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지 두려워하며 물었고 마구스는 그녀에게 연기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노트소피아라고 주장하며 날아다니는 사자가 그녀에게 적대적으로 나타나자 마구스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진짜 소피아가 와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나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자신의 도플갱어를 보고도 반응하지 않고 마구스에게 그들이 똑같이 보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발과 로브를 벗어 던지며 자신이 실제로 시트리라고 밝혔고 모두가 당황합니다. 마구스가 소피아 코스프레를 감히 하냐고 묻자 시트리는 자신이 그가 아는 소피아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한다. 모두 충격에 휩싸이고 시트리가 처음부터 배신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트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마구스의 업적에 깊은 감명을 받아 아카식 타워에 합류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증을 존경하며 결과를 보고 싶어서 그를 도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마구스에게 말한다. 크라이가 잡은 부하들을 풀어주고 끝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경고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트리는 자신은 아무것도 누설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지만 크라이는 거짓을 간파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크라이가 고위급 사냥꾼들을 상대로 연구 결과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했고 대부분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지난밤 골렘이 그를 공격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 나섰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연구가 압수되었고 모두가 체포될 것이지만 그녀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소피아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비난은 마구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트리는 그녀의 조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독특한 빨간 머리가 군중 속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녀의 외모를 빌렸다고 말한다. 그 소녀는 울기 시작하고 쓰러지며 아카식 타워의 제자들이 그녀를 공격하려고 시도한다. 시트리는 날아다니는 사자에게 그녀를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모두가 물러선다. 그러나 마구스는 강력한 화염 공격을 사용하여 사자를 죽이지만 시트리는 이를 대비했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 그녀는 크라이가 잃어버린 시트리 슬라임을 찾았고 그것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흡수했다. 슬라임이 사자의 몸을 먹기 시작하자 시트리는 만화를 흡수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신의 최고 걸작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법사는 이 말을 듣고 슬라임이 지구 전체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시트리는 그저 자신의 능력을 강력한 마법사인 그에게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마법진을 작동시키며 마법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금빛 슬라임을 막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법사가 도망치다 문에서 매우 근육질의 누군가와 부딪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마법사는 그것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그때 시트리가 나타나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강해지고 싶었지만 골렘 제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완용 키메라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녀는 최고 보안 감옥을 털고 죄수들을 모두 키메라 제작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마법사는 자신이 지금껏 알았던 가장 잔혹한 인물과 마주했음을 깨닫고 시트리는 가면을 쓰며 그 또한 훌륭한 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키메라가 노인을 죽이고 시트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지운 후 모두 체포됩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보조의 기억을 지우고 크라이에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보고한다. 그녀는 다음에는 자료를 다룰 때 더 조심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화면에 있는 비디오를 다음에 시청해 주세요.